안녕하세요. 스키냥기입니다. 오늘은 돈보다 운을 벌어라 라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책의 제목만 놓고 보면 운을 벌어야 돈을 포함해서 행복이나 기회,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뜻 같은데요. 이 책은 발행년도 2013년을 기준으로 지난 45년 동안 주역 연구에 매진하며 주역과학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체제를 정립한 주역학자 초운 김승호 선생이 주역의 원리를 이용한 운경영 기술을 소개한 책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운을 벌 수 있을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중요한 것은 운을 끌어내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 운이 어디 있어? 라고 비웃으면 운은 오지 않는다. 반면 운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조심성이 생기고 운을 향한 탐색이 시작된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어두우니까 조심해라. 비 오니까 조심해라.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 그놈 난폭한 놈이니까 조심해라. 체하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독한 술이니까 조심해라. 등등. 조심하기에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없다. 그저 조심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일단 그것은 조심하기에 좋은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조심할 때와 조심하지 않을 때는 확실히 다르다. 조심하지 않는 마음은 위험에 대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 마음이다. 위험을 아예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방심할 때 위험이 찾아오면 피해는 더 커지는 법이다. 순간적인 대처 능력도 떨어지고 위험이 진행되는 중에도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당황할 뿐이다.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나쁜 것이다. 평소에 위험이 존재하니 조심하자는 생각을 마음 깊이 담고 있으면 위험이 닥치는 순간 반사적으로 대응 능력이 생긴다. 이로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운도 마찬가지다. 평소에 운이라는 것이 존재하니 신경 쓰자고 마음을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운을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게 된다. 경건한 마음과 조심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운은 있다는 생각을 오래 하면 운이 보인다. 실제로 나는 이런 일을 수백 수천 번도 넘게 경험했다. 세상 일을 총명하게 살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운이 어디에서 오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운의 주의를 기울이면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종종 운의 육감을 통해 그것을 발견한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가 궁금할 것이다. 운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오게 만드는가? 좋은 질문이다. 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일단 성공이다. 경화한 마음이 생겼으니까 말이다. 미국의 한 유명한 도박사는 게임이 잘 풀릴 때에도 미소를 짓거나 여유를 부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운이 조금 좋은 것뿐이다. 하지만 곧 나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바심과는 다른 마음이다.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이다. 다 와서 문턱을 못 넘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방심하다가 운의 장난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다.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돈을 벌면 그만이지 요행 따위는 바라지 말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마음이 바로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다. 어째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순탄하게만 흘러가리라고 생각하는가? 이는 오만이고 방심이며 위험을 초래하는 아주 나쁜 마음이다. 옛날 사람들이
매사에 살얼음 밟듯이 하라고 말한 것은 운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운이 따르지 않아 실패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보고 듣지 않았는가? 실력이나 재능은 최소한의 대비일 뿐이다. 실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우리가 남들보다 한 가지를 더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운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단순히 노력만 하는 사람과 운을 생각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있어서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물론 운이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난 후에 생각해야 한다. 아니, 노력하는 가운데 운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진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잘 알 것이다. 이는 최선을 다하고 운을 기다리라는 말이다. 다른 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선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운을 기다리는 마음이 추가되어야 한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운만 기다리는 짓은 거지근성이고 재수없는 짓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행운이 오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면 인간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다한 셈이다. 적어도 노력한 만큼의 몫은 챙길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따라준다면 결과는 더욱 창대해질 것이다. 운을 찾기 위해 주역에 통달할 필요는 없다. 주역은 몰라도 된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좋은 방법이긴 하다. 그저 운이 존재하는 것임을 알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세상을 비웃는 마음은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조만간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주역의 괴상 중에 천택리는 운을 기다리는 경건한 마음이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 괴상은 하늘이 주는 몫을 담는 그릇이 있다는 뜻이다. 하늘 아래 연못,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어린이처럼 쑥쑥 자란다는 뜻이다. 또한 하늘을 뒤따라간다는 뜻이니 좋은 운을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방을 둘러보라. 어딘가에 운이 있을 테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다.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고 중간에 엉뚱한 생각도 들 것이다. 하지만 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다 보면 어느새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느낌이 좋다. 이것은 해야겠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 등 운에 관한 동물적인 감각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남들이 가까이에 있는 재물만 바라볼 때 나는 멀리 있는 운까지 바라볼 수 있다. 바람처럼 들어오고 전기처럼 통하는 것. 운은 어디에서 올까? 이것을 알아야 운을 부르든지 마중을 나가든지 할 것 아닌가? 맞는 말이다. 운이 오는 곳을 알아야 한다. 대체 운은 어디서 올까? 하늘이다. 하늘이라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곳? 아니다. 그런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그보다 더 먼 곳에 있다. 우주 끝보다 더 먼 곳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운을 보내주는 하늘은 다른 차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사실 운은 모든 곳에서 온다. 하지만 주로 오는 방향은 따로 있다. 그것을 알아야 운을 잡을 수 있다. 운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알아보자. 우선 알아야 할 것은 그리 가까운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곳은 어디인가? 부모, 형제, 배우자, 자식이 있는 곳은 아니라는 말이다. 나이 드신 부모가 큰 돈을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다. 돈은 내가 버는 것이고
운도 내가 버는 것이다. 운을 버는 데 있어 가족이 있는 집은 좋은 장소가 아니다. 집은 내가 번 운을 쏟아붓는 곳일 뿐이다. 매일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운을 버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도 마찬가지다. 운은 남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오는 것이다. 남편은 단지 밖으로 나다니기 때문에 남편에게서 오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운을 벌어들였다면 그것을 쓰기도 한다. 자식을 기르는 데 쓰는 운은 이미 벌어놓은 운을 쓰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운을 버는 것은 아니다. 물론 먼 미래에 자식이 잘 돼서 부모를 잘 봉양하면 그것은 투자를 잘해서 운을 번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다. 자식은 사랑스럽기 때문에 또는 길러야 하기 때문에 기르는 것이지 미래의 소득을 위해 투자하는 대상이 아니다. 미래의 자식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재수가 좋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 자식조차 잘 될 리 없다. 자식은 강물처럼 넓은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한다. 내가 벌어놓은 운을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것뿐이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운도 마찬가지다. 오늘날 나를 이 정도까지 살게 해준 것은 부모의 은혜인 것이다. 결코 스스로가 잘나서 이룩한 운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부모에게서 운이 더 나오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밖에서 벌어온 운으로 부모님을 더욱 잘 봉양해야 한다. 쉽게 생각해보자. 운이란 밖에서 온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보통 사람의 삶을 살펴보자.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을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온다. 휴일에는 외부에 전화 한 통 걸지 않고 오로지 집구석에서 혼자만의 행복을 누린다. 이유는 뻔하다. 직장에서 할 만큼 했으니 일이 끝나면 오로지 집에서 쉬겠다는 것이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건 마냥 귀찮고 피곤하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끝나면 주변을 살펴보지도 않고 쌩하니 사라진다. 이 사람은 퇴근 시간을 보기 위해 시계는 들여다봐도 바로 옆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보지 못한다.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과 아내, 자식뿐이다. 눈앞에 황소가 지나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은 행운을 벌 시간조차 없다. 행운은 닫힌 곳, 고인 곳에는 오지 않는다. 열린 곳, 흐르는 곳에 오는 법이다. 운은 바람과도 같다. 바람은 탁 트인 곳, 멀고 먼 바깥에서부터 불어온다. 바람이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듯이 운도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람은 넓은 곳에서 만들어져 막힌 곳으로 찾아와 시원함을 제공한다. 운도 밖에서 만들어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물론 누군가가 몰고 올 수도 있다. 가령 남편이 바깥에서 운을 만들어서 몰고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집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운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속절없이 앉아서 행운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행이 찾아온다. 불행은 침체된 곳으로 찾아가기 때문이다. 주역의 괴상에 수상건이라는 괴가 있다. 이 괴상은 앉은 곳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편안한 곳에 오래 앉아있는 것은 위험하다. 아무리 좋게 봐줘도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인생은 곧 시간이다. 그러므로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 행복을 즐기는 건 역시 너무 잦아서는 안 될 일이다. 행복이란 더 행복해져가는 여정 속에 잠시 머무르는 단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크게 이뤄놓지도 못한 사람이 작은 성취에 만족해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대단치 않은 일에 혼자 만족하는 것이다. 문을 닫아 걸고 집안에서 휴식이랍시고 편안함을 즐기고 있으면 불행이 찾아오기 십상이다. 일생 동안 30억 원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주어진 일만 하고 남은 시간은 오로지 쉬면 된다. 게다가 절약까지 하면 더욱 좋다.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분수를 지키며 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 않은가. 내 자식이라도 잘 되면 그만이다. 글쎄, 내가 운에 태만한데 자식인들 행운을 잡을 수 있을까? 이왕이면 내가 잘 돼서 나의 좋은 운까지도 자식에게 상속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넓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운을 벌어들여야 한다. 직장 생활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 대부분의 직장인은 자신의 부서에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이 직장 생활을 꽤 성실히 한다고 생각하며 안심한다.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직장 전체를 봐야 한다. 내가 속한 부서는 직장 내에서 가정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 이곳에만 갇혀 있으면 남들과 똑같아진다. 시야도 좁아지고 진급도 늦어진다.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일단 다른 부서의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의 정보는 가져야 하고 타 부서 사람들과 눈 인사도 자주 나눠야 한다. 자신을 무슨 회사, 무슨 부서 사람이라고 지나치게 한정시키면 안 된다. 두루두루 인간관계를 넓혀야 한다. 제일 쉬운 것은 인사다. 언제 어디서나 인사성이 밝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고개 숙여 인사하라. 회사의 모든 사람에게 나의 얼굴을 알려야 한다. 내 이름까지 모두에게 알리면 더욱 좋다. 회사 내의 각종 모임에도 가급적이면 열심히 참석하라. 내 취미에 안 맞는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만나야 한다. 같은 부서의 사람들은 동료인 듯하지만 실은 경쟁자일 뿐이다. 내 부서에서는 미운털 박히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 그러나 회사 전체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가 괜찮은 놈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 넓게 보라. 퇴근이 좀 늦어지더라도 남의 일을 잘 도와줘야 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헌신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집에 일찍 가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헌신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행복할 수 있지만 밖에서 헌신하는 것은 좋은 운을 불러들인다. 운을 버는 과정에서 재정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용돈이 적은 사람은 출세를 못하는 법이다. 남들과의 교류가 그만큼 위축되니 운명도 위축된다. 그리고 절대적인 사항이 있다. 사람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누구나 집에 콕 처박혀 편안하게 쉬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는 운에 관한 한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다. 돈을 투자하듯 시간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몸을 아끼고 당장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재앙에 맞설 좋은 운을 벌어들 수가 없다. 그러니 재앙이 닥치면 쉽게 무너지고 만다.
운을 벌기 위해서는 운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야 한다. 아니고 바뀌다. 집안에서 주문을 외운다거나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행운이 오지 않는다. 운이란 과실나무에 과실을 따는 것과 비슷하다. 나무를 흔들어서 따든 직접 올라가서 손으로 따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운이 밖에서 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밖이란 곳, 사람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낯선 사람과 많이 접촉할수록 운의 영역은 넓어진다. 출퇴근 시 자주 눈에 띄는 동네 사람에게도 열심히 인사를 해야 한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 선후배, 스승 등 지인들에게 전화라도 자주 해야 한다. 전화비 아끼지 말고 계속 전화하라. 때로는 만나러 찾아가라. 인생은 필요 없는 사람, 가령 내게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발전하는 법이다. 매일 보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잘해야 한다. 물론 잘해야겠지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움츠려서는 발전할 수가 없다. 발전이란 밖으로 향하는 자에게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지만 운이란 바람처럼 먼 곳에서 찾아온다. 바람이 오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면 된다.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서 많이 쉬면 뒤처지는 법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먼저 봄에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래야 가을에 수확을 할 것 아닌가. 인생길도 마찬가지다. 지금 운을 심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수확할 것이 없다. 지풍송이라는 괴상을 보자. 이는 행운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전진한다 는 뜻이다. 무술의 달인은 이소룡은 이 괴상을 좋아했다. 그는 몸속에 항상 활력이 깃들기를 바랐다. 그래야 언제 어디서든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해 그 상황을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이 좋은 인생은 먼 곳으로부터 운을 오게 하고 그것을 단단히 붙들어 매놓는 것이다. 운이 오는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나아가라.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군자는 사흘을 보지 못하면 눈을 부비고 봐야 한다 는 말이 있다. 눈을 부비고 본다는 것은 너무 많이 달라졌으니 자세히 봐야 한다는 뜻이다. 군자는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3일이면 많이 변해 있을 것이다. 변화는 발전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고칠 점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운이란 변화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과실과도 같은 것이다. 매일 똑같은 사람은 일생도 운도 똑같다. 이런 사람은 행운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오지 않을 행운을 기다리는 것은 헛된 꿈속에서 세월만 허비하는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오히려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운이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지, 재수 나쁜 인간이 행운을 기다리면 오히려 나쁜 일이 찾아오는 법이다. 주역에 이런 글이 있다. 지고 또 탄다. 도적이 오게 만드는구나. 이 글의 뜻을 보자. 진다는 것은 짐을 지는 것으로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고, 탄다는 것은 귀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가령 고급 승용차를 타는 것을 떠올리면 된다. 그런데 짐을 질 사람이 가마에 타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이다. 가마에 타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재수 없는 놈이 늘 행운을 꿈꾸는 것은 하늘을 모독하는 꼴이다. 어찌 재앙이 없겠는가. 물을 치기 행운을 원하면 그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대개 행동 반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도 한정되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좋은 운을 얻고자 하면 갇혀 지내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 왕성하게 활동하라는 것이다.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다. 근면성을 높이는 것은 그저 작업량을 늘리는 것뿐이니 좋은 운과는 거리가 멀다. 왕성한 활동이란 질적 변화를 뜻한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라고 말한 바 있다. 우주는 변화함으로써 진화해왔고 변화하지 못한 생물들은 멸종의 길을 걸어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계속해왔던 짓만 계속하면 발전이 없거나 소멸의 길을 걷게 된다. 독자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간다는 것부터 따져보자. 내가 늘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수년 전부터 항상 그 노래만 부르지 않았는가? 어쩌면 수십 년 동안 그 노래만 불렀을지도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비슷한 종류의 노래만 불렀을 것이다. 이는 정서의 불변을 의미한다. 취미생활은 어떤가? 최근에 새로운 취미생활에 도전해 본 적이 있는가? 음식에 대한 취향은 어떤가? 필경,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만 수십 년 동안 즐겨 먹었을 것이다. 음식이란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더라도 몇 번 먹다 보면 그 맛에 익숙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취미도 그렇다. 취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취미가 바뀌면 사람도 바뀌게 된다. 산책하는 길, 출근하는 길은 어떤가? 매일 똑같은가? 아니면 가끔 바꿔보기도 하는가? 옷차림은 어떤가? 평생 캐주얼 차림만 좋아했는가? 아니면 평생 정장만 고집했는가? 한 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 하던 짓도 해봐야 한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운명도 바뀌게 된다. 하루의 생활 패턴을 보라. 매일 똑같이 하는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회사 생활도 똑같고 퇴근 이후의 생활도 똑같지 않은가? 작년과 올해의 나의 모습은 무엇이 바뀌었는가? 회사에서 연봉이 올랐고 집에는 저축이 늘었다고? 이것은 바뀐 것이 아니다. 평생 30억 원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이다. 바뀌어야 잘 산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것이 없다면 걸음 속도라도 달리 해보고 출퇴근 길이라도 바꿔보라. 회사에서는 특히 자기 부서의 이해의 사람들과 더 자주 접촉해야 한다. 항상 같은 시간에 귀가하지 말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좀 만나보라. 매일 보는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야 한다. 책도 마찬가지다. 늘 보던 분야의 책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많이 읽어야 한다. 목소리조차도 바꾸어 볼 수 있다. 이처럼 매일매일 무엇을 바꿀 것인지 생각하고 새로운 곳에 도전해야 한다. 생각도 바꿀 수 있다.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버리고 미워했던 사람도 용서해보라. 집안의 가구 배치도 새롭게 바꿔보라.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변화해야 한다. 변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나의 능력도 계속 키워야 한다. 작년에 못하던 것 중에서 지금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매년 똑같다면 30년 후에도 똑같을 것이다. 그런 인생은 판에 박혀 있으니 좋은 운이 오지 않는다. 자주 변하는 사람은 눈에 잘 띈다. 반면 평생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도 행운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이다. 근면함이란 똑같은 일을 열심히 반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열심히 바꾸는 것이
최상의 근면이다. 타입을 고쳐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바꿔야 하는가? 그 문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논하겠다. 지금은 그저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길 바란다. 주역의 군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는 건의천이라는 괴상의 교훈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매일 변한다고 해서 돈이라도 생긴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운을 버는 것이다.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든 것에 도전하라. 아홉수와 삼재, 운이 나쁜 시기를 무사히 건너는 법. 아홉수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나이에 숫자 9가 들어가는 해에는 운이 나쁘다는 것이다. 그래서 29세나 39세 때는 아홉수라며 결혼을 미루기도 한다. 그리고 삼재라는 것도 있다. 이는 개개인에 따라 다른데 특별히 운이 나쁜 시기를 칭하는 말이다. 반대로 대운이라는 것도 있는데 대운이 든 시기에는 무슨 일을 해도 운이 엄청나게 좋다고들 말한다. 이처럼 특정 시기에 접어들면 정말로 운이 나빠지거나 좋아질까? 이 질문의 대답은 그렇다다. 우리의 운명은 어떤 시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나빠진다. 반대로 좋아지기도 한다. 물론 여기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는 뜻이다. 좀 억울하겠지만 이런 시기에는 공연히 나쁜 일이 생긴다. 조심했는데도 하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잘 살펴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연의 섭리가 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보겠다. 살다 보면 누구나 무조건 나쁜 시기를 만난다. 아마 독자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당연히 이런 시기에는 무슨 일이든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다. 또한 왜 그런 시기가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주역에 그 원리가 밝혀져 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6단계가 있는데 이른바 상괴, 하괴, 그리고 천지인 삼재라는 것의 조합이다. 주역에서는 6효 자리라고 말한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심오한 개념이다. 이 중에서 3번째 자리와 6번째 자리가 나쁘다. 이것은 좀 어려운 개념이므로 그저 운명의 3분의 1은 무조건 나쁜 시기라고 알아두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나쁜 시기가 곧 노출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농사의 경우는 수확을 앞둔 가을이 가장 나쁘고 위험한 시기다. 과실이 세상으로 나가기 직전 노출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19세 무렵이다. 이때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막 벗어나는 시기다. 대학생도 4학년 때가 가장 나쁘다. 회사원은 중간 간부가 된 시절이 노출의 시기다. 앞서 말한 아홉수, 즉 29세나 39세는 세대가 바뀌는 시절이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수술 직후가 가장 위험하다. 사업가의 경우는 약간의 성공을 거둔 직후가 노출의 시점이다. 가정의 경우는 자식을 1명 정도 낳고 직장도 잡고 약간의 안정을 찾았을 때 잡다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사실 인생에서 겪는 각종 사고는 대부분
희망이 약간 보이는 시점에 일어난다. 불행한 사람이 더 나빠져서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는 좀처럼 사고가 나지 않는다. 세상 일은 원래 잘 나가다가 불운을 만나는 법이다. 이것은 바로 도약을 위한 일시적인 혼란 때문이다. 주역에서는 3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이 자리는 하계의 정점에 올라서 상계로 발돋움하는 자리다. 어린아이가 집안에서만 보호를 받다가 밖으로 나가면 초등학교 입학 등 병치레도 자주 하고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는다. 주역에서 말하는 발전이란 실처럼 이어진 것이 아니라 대나무의 마디처럼 띄엄띄엄 존재한다. 계단을 상상해도 좋다. 올라가기 직전에 벽에 부딪힌 상태, 그것이 바로 노출의 시점인 것이다. 부부싸움은 대개 집안에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직전에 자주 일어난다. 노인의 경우 하나밖에 없는 관연한 딸이 결혼을 하면 운 나쁜 시기에 돌입한다. 회사의 경우 큰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에 일이 꼬인다. 이런 경우들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다. 그저 발전의 단계, 도약의 단계에서 사건 사고가 많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 시기는 주역에서 천의 시기라고 한다. 숨어있던 현상이 밖으로 드러나는 시기다. 남자 가장의 경우 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골치 아픈 것이다. 물론 여자의 경우도 가정 내에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이는 노출의 위치, 즉 천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직장에서는 부서나 팀의 장이 되면 인생 전체가 갑자기 복잡해진다. 사물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잠겨있을 때가 평안한 법이다. 이른바 밖으로 노출되는 튀는 자리에 오르면 뇌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방해 귀신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면 쉽다. 그래서 좋은 시절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다. 변화의 지점, 변곡점은 위험하다. 그러니 변화의 시기를 조심해야 한다. 계속 나빠지고 있는 시기는 별로 염려할 것이 없다. 오히려 이럴 때는 반대로 좋은 일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발전하려는 순간에는 방해물이 등장한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 때문이다. 내부의 변화가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편입되려는 순간에 우리는 방해를 받는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다. 새로운 것은 무엇이든 도전을 받기 마련이다. 이런 시기를 모두 알아차리려면 대단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전문가조차 쉽지 않다. 그러니 독자 여러분은 이렇게 알아두길 바란다. 내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려고 할 때는 무엇이든 방해 요소가 나타나는 법이라고. 평소에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으면 방해물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인생의 전망이 점점 좋아지고 있을 때 긴장을 놓치지 말고 사소한 일도 조심하면 된다. 삼재라든가 아홉수 같은 인생의 침체기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조그마한 불운을 경험했다면 이는 발전의 징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변화를 조심스럽게 관찰하라. 이때는 겸손한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화할 때 방심하거나 오만하게 굴면 거대한 역반응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위험한 지뢰밭, 즉 애군의 시기를 무사히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는 의외로 간단하다. 애군의 시기는 노출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 노출을 삼가면 된다. 스케줄을 좀 줄이고
평소보다 온전한, 튀지 않는 복장을 갖춰 입는 것도 방법이다. 카페나 식당에 가서도 한가운데보다는 구석에 앉도록 하고 여행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다. 이 시기에는 번잡스럽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사색하는 시간을 갖는 게 유리하다. 이것은 범죄자가 숨어 지내는 방법과 똑같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은거 생활을 지나치게 오래 할 필요는 없다. 길어야 1개월이면 족하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밖에서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니 현재가 잠깐 나쁜 시기라면, 그리고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구태여 밖으로 나가 위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참고로 말하면 상징적으로 1년 중 동짓날은 외출을 삼가는 법이다. 이는 공자도 가르친 바 있다. 동지는 양의 기운이 돌아오는 날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기다리라는 것이다. 이제 운의 원리를 조금 이해했을 것이다. 항상 운이 나빴던 사람은 오히려 노출을 늘리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운이 좋았던 사람이 잠깐 동안 나쁜 시기를 맞았다면 노출을 삼가야 한다. 이는 음양의 원리가 작용한 결과다. 행운이 보이기 시작한 노출의 순간에는 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행운은 이미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중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잠시 몸을 움츠리고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기다려야 할 때 공연히 부지런을 떨면 행운이 애군으로 바뀌는 수도 있다. 지나친 욕심과 태만은 둘 다 병이다. 지난 날을 평가해보니 별로 이뤄놓은 게 없다면 이는 태만이다. 반면 그럴듯하게 전진해왔다면 반드시 자중의 시기가 필요하다. 운명의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물은 음이 아니면 양이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시점이 음인지 양인지를 판단하면 된다. 1년 내내 별 볼 일 없이 지낸 인생이라면 밖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요즘 들어 잘 나가는 것 같다면 더더욱 조심하고 자중하며 조용히 살아야 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다. 인생에 봄이 오는 듯하면 조용히 살아야 하고 가을이 오는 듯하면 열심히 나서야 한다. 네, 읽어보니까 평상시에 운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행동과 준비들을 해두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운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스킨양기였습니다.